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오늘은 저의 최애 시계죠.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문워치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구형과 신형 비교 영상을 먼저 업로드하려 했는데 주기적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신형에 대한 질문이 좀 더 많아서 이렇게 신형 리뷰 영상부터 올리게 되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년 2월에 신형이 공개된 직후에 굳이 구형을 먼저 구매했었죠. 그때 구형을 먼저 구매했던 이유가 제가 처음 문워치에 반하게 됐던 모습이나 느낌 같은 게 신형의 첫인상에서 느껴지지 않아서 굳이 구형을 구매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예로 들면 삼각 형태에서 벗어난 로고의 비율이라던가 튜즈데이 1세대 모델이나 포이스 모델에서 따온 듯한 미니 인덱스의 바뀐 디자인이 어색하게 느껴진 걸 예로 들 수 있고, 부가적으로는 특정 각도에서 보이는 스텝 다이얼의 느낌도 인위적으로 보인 게 구형을 구매한 이유로 들 수 있겠네요. 그런 제가 구형도 하나의 신형을 리뷰하려 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가 문워치를 많이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구형에 의해서 신형까지 구매한 이유는 추후 비교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아이코닉 그 자체이자 오메가의 엠블럼이라 해도 무방한 문워치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워치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달에서 착용된 시계로 잘 알려지게 된 모델인데요.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과 조우한 그날 탄생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아이코닉한 시계가 바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입니다. 정확히는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버즈 올드린이 닐 암스트롱에 이어 달 표면을 밟을 때 우주보기에 차고 있던 시계가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였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첫 번째로 내렸던 닐 암스트롱의 손목에는 스피드마스터가 없었습니다. 고장이 났었다고 하네요. 무튼 이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버즈 올드린의 우주보기에 있던 스피드마스터의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과도기를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스피드마스터에는 매우 많은 베리에이션과 레퍼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도 신형 문워치에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이 되네요. 크게 분류해서 4세대에 속하는 버즈 올드린의 스피드마스터는 일명 프리문 문워치, 레퍼런스로는 ST105, 012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리뷰할 신형 문워치의 경우 이 ST105, 012 모델을 베이스로 두었다는 점에서 구형과 가장 큰 차이점인 동시에 매니아들을 열광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피드마스터의 계보를 보면 1957년에 처음 나온 CK291호가 1세대, 그 이후에 처음으로 우주에 갔었던 오메가의 시계인 CK29982이 2세대, 그리고 현재 문워치 321의 오리지널 모델인 ST105, 003을 3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트위스트러가 처음으로 도입된 4세대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이 4세대 모델에는 앞서 언급드린 ST105, 012 모델과 ST145, 012 모델이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ST145, 012 모델도 달에서 착용된 시계가 맞지만 아폴로 11호 임무 때가 아닌 아폴로 14호 때 착용이 되었고요. 이 모델은 칼리버 311이 마지막으로 탑재했던 모델이어서 오리지널 빈티지 수집가들에게는 아직도 인기가 많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친숙한 5세대 스피드마스터 ST145, 022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기존 컬럼밀 방식의 칼리버 321이 아닌 캔 방식의 칼리버 861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다 로고도 양각이 아닌 프린팅을 채용하는 등 무먼트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량 생산에 용이하게 수정되기 시작했고요. 정확히는 68년식의 5세대 모델까지는 칼리버 861이 들어가는 동시에 스텝 다이얼이 유지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인 해인 69년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동글동글한 문워치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온 다이얼의 디자인은 거의 5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케이스만 연식마다 러그가 좀 더 얇거나 라운드형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진짜 오랜 기간 유지됐던 실루엣이기 때문에 이 동글동글한 문워치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신형 문워치가 반갑기도 하지만 약간 어색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신형 모노치는 정말로 달에서 착용했던 모델을 베이스로 삼았다는 점에서 바뀐 로고나 밸런스가 다소 익숙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각에서는 깊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매니아들이 좋아하지 않나 싶네요. 뭐든 스피드마스터의 변천사는 제 개인 블로그에 예전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시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뉴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뽑으라면 일단 무브먼트와 브레이슬릿, 그리고 좀 더 세련되면서 입체적으로 변모한 다이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무브먼트는 칼리버 1862과 1863에서 핵기능과 15000가우스의 항자성, 그리고 메타스에서 승인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 3861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무브먼트의 변화는 그리 놀라운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애초에 861이나 1861 무브먼트가 오차율이 좋다거나 성능이 뛰어나서 찾기보다는 헤리티지가 주는 수동관계 감성으로 맞이하는 거라 생각했어서 무브먼트 자체의 변화에 큰 감흥은 없었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사용되면서 항자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자성에 부담이 좀 덜해지겠구나 정도만 생각했네요.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객관적으로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답게 1호차는 0에서 5초 정도로 폭이 좁아졌고 파워리저무도 2시간가량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없던 핵기능까지 추가되어서 비교적 핸드폰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음모 버전과 사파이어 버전에 탑재하는 무브먼트의 마감도 신형에서는 동일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로 개인의 호불호가 작용할 수 있는 무브먼트의 특징으로는 크라운을 직접 감아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하는 핸드와인딩 방식의 무브먼트인 점인데요. 일반 오토매틱 시계는 로터가 있어서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를 자동으로 공급해주지만 핸드와인딩 방식은 로터가 없기 때문에 단일적인 방법으로 크라운을 직접 감아야 하는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모노치의 히스토리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과감히 패스하거나 얼마먹과 중고나라에 내놓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수동관계 행위 자체도 즐거움으로 맞이하면 이전엔 몰랐던 수동 무브먼트만의 매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르마니아를 시작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도 좀 있는데 그럼 지루해 하시겠죠.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해 드린 것 같으니까 무브먼트는 여기서 넘어가고 빈티지한 듯 하지만 세련돼 보이는 신형 모노치의 얼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이나 사진상의 실루엣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오리지널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잘못 번역하여 이슈가 되었던 돈 베젤은 구형과 신형의 티 안 나는 차이이면서 신형이 무엇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90 주변에 점이 어디 있든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90이 중요한 건데, 이 돈 베젤의 중요성과 의미 부여는 빈티지 매니아들에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식이 몇십 년 가까이 된 빈티지 기계들의 파츠는 훼손되어 재치가 아닌 사지 파츠로 교체되기 십상이어서 매니아들은 다른 파츠보다 손상되기 쉬운 베젤을 보고 오리지널 상태인지 판단한다고도 하네요. 전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감정이입이 잘 안되는데, 우리가 중고 시계를 구매할 때 시리얼이 다른 보증서인지 아니면 어디가 교체된 곳은 없는지 확인할 때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만큼 오리지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리지널과의 싱크로를 위해서 신형에서는 구형과 다르게 90 위에 점을 찍어 주었네요. 참고로 70에 있는 점의 위치도 구형과 다른데 이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 하네요. 베젤의 소재는 신형이 나오기 전부터 많이들 기대했던 세라믹이 아닌 알루미늄이 채용되었고요. 분명 일부는 세라믹을 더 선호하시겠지만 애초에 빈티지 모드의 모노치에는 알루미늄이 더 제격이지 않나 싶고, 만약 세라믹으로 나왔다면 애호가들에게 적지 않은 질타를 받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저 또한 세라믹 베젤이었다면 아예 구매조차 안 했을 정도니까 알루미늄을 유지해준 건 정말 다행이라 여겨지네요. 가까운 예로 예전에 나왔던 포이스 모델도 글라스가 사파이어로만 나와서 애호가들이 아쉬워했던 걸 참고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이어서 운모글라스 아래로 보이는 신형 모노치의 다이얼은 전과 다르게 매우 입체적이면서 뚜렷하게 바뀌었는데요. 분명 대충 보면 기존 레퍼런스들과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브 다이얼은 기존보다 더 움푹 들어가 있으며 미니 인덱스는 진동수와 일치하게 수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뚜렷해진 미니 인덱스는 포이스 모델이나 투데이 모델과 유사하고 이 작은 부분이 신형 모노치에 뚜렷한 느낌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브 다이얼을 포함해서 핸즈들을 고정하는 핀들도 기존 화이트에서 실버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 점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티지 모델에서나 볼 수 있던 스텝 다이얼의 부활이겠죠. 마치 하나의 다이얼을 더 얹은 것 같은 스텝 다이얼은 간혹 한정판이나 에디션 모델에만 적용해줬던 터라 오리지널을 중요시하는 매니아들이 정말 반기는 점 중 하나인데요. 처음 봤을 때는 빈티지에서 볼 수 있던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나 싶었는데 착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광에서 시계를 눈높이까지 들었을 때 보이는 모습은 뭐라 형용이 불가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고요. 이 모습은 구형에서도 각도를 조절하면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신형은 이 모습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어 좋고 깊게 파인 서브 다이얼들은 달표면의 분화구처럼 보여주기도 해서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색감도 좀 더 블랙에 가깝게 바뀌었는데 이 때문인지 매트한 질감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좋았는데요. 반대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로고의 밸런스와 인덱스까지 오리지널과 일치하게 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바뀐 로고는 처음 사용된 건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틴틴 모너치나 스누피 모델에 먼저 사용이 되었었고요. 이 모델들은 로고만 수정하여서 엠블럼이 초침보다 내려가 있지만 신형은 오리지널과 유사하게 초침의 끝부분과 오메가의 엠블럼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로고를 기존처럼 좁은 상태로 올려줬다면 아쉬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오리지널처럼 촉버더 인덱스가 아닌 구형과 동일한 인덱스를 사용한 걸 보면 신형이 완벽하게 오리지널을 구현한 건 아닌 것 같죠. 아마 정말 동일한 모델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정판으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포이스 모델의 인덱스를 여기에 썼어야 하는데 진짜 좀 아쉽네요. 무튼 이어서 시계의 착용감을 좌우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을 보면 가장 빈티지하면서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1479 브레이슬릿을 베이스로 두었는데요. 이 디자인을 레퍼런스 359-50 등 비교적 젊은 빈티지 모델에서 볼 수 있는데 모너치의 매력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버클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테이퍼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버클은 닉슨에서 갖고 온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틸밴드를 선호하지 않아서 구매 직후에 잠깐 올려보고 탈거해 놓았는데 제 주관으로는 착용감이 좋아진 건 오로지 브레이슬릿 때문은 아니고 바뀐 케이스의 디자인이 거의 8화를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형의 경우 러그의 끝부분이 케이스백보다 위에 있어서 손목을 감싸는 느낌이 부족하고 붕 뜨는 느낌이 강했지만 신형의 러그는 케이스백과 평형을 이루면서 비교적 손목에 안정감 있게 감겼고요. 아마 구형에 비해 줄어드는 두께 부분도 아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 보여지네요. 그리고 러그의 측면부도 4세대 케이스처럼 조금 더 얇게 변했는데 구형은 약간 퉁퉁하게 느껴지는 반면 신형은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인 마감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예리하면서 실루엣이 뚜렷해졌고 케이스백도 통일되게 브로시드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 점은 앞에서 봤던 이 모델과 유사한 점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엉클 세이코에서도 1479 브레이슬릿을 출시했는데 구형 유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긴 타임의 리뷰 영상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애정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대한 것 같네요. 노잼이죠. 무튼 모너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시계라는 게 존재하는 한 계속 회자될 수 있는 시계임이 분명하기에 시계 애호가라면 꼭 한 번쯤은 만나봤으면 하는 모델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너치에 관심 갖게 되신 분이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신형과 구형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딜레마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게 비교 영상도 준비해보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